안녕하세요. 우울의 늪에 빠졌다.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인생 100년에는 고락이 상반한다는 말이 있죠. 100세 시대라 불리는 사람의 인생엔 좋은 일 반, 그리고 괴로운 일도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우울 속에서 한참을 가라앉아 헤어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에 둘도 없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 지금은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가 뱃속에 있을 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추락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두 다리를 편히 쓰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을 하셔야 했고 몸을 쓰는 일은 어머니나 오빠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머니가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하셨고 남들처럼 자유롭게 놀러 다니거나 추억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빠는 저와 4살 터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주말마다 맨날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오빠의 빈자리를 느낄 틈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만 받고 성장한 전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 후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시니 저절로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가 내심 다른 일을 하길 바라셨죠. 사회복지라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서영아,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아빠 네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 딸 김서영이 어떤 사람인데 힘든 거 하나 못 버텨내겠어.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전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공무원 시험에도 가뿐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었죠.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제일 젊은 축에 속했던 절 보며 주임님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서영 씨, 왜 복지 민원팀으로 갔어요? 그냥 행정 민원팀으로 오지. 복지 쪽은 떼쓰는 사람들도 많고 억지 부리는 사람도 많아서 많이 피곤할 텐데.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어릴 때부터 쭉 복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힘들고 피곤해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런 마음가짐 아주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서영 씨.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게 됐으니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해보니 왜 부모님께서 힘들 거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지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악성 민원인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었죠. 뭐만 하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는 민원인들로 인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 좋은 민원인 분들도 많이 계셨기에 힘을 내어 버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0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던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휠체어 바퀴에 펑크가 난 것이었어요. 수동 휠체어 바퀴에 펑크가 나면 자전거 수리점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펑크난 바퀴를 억지로 끌고 자전거 수리점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버지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에게로 다가왔어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멀리서부터 보고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저희에게 다가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멀리서 난처해 하는 저와 아버지를 보고 선뜻 다가와 준 것이었죠. 휠체어 바퀴에 펑크가 난 것 같아서요. 자전거 수리점으로 가야 한다는데 이 상태로 자전거 수리점까지 갔다간 다른 쪽 바퀴도 펑크가 나버릴 것 같고 그렇다고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어서 이런 상황이면 그냥 바퀴만 교체해 주시면 돼요. 마침 가까운 곳에 제가 자주 들르는 자전거 수리점이 있거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빠르게 다녀올게요. 남편은 능숙하게 휠체어 바퀴를 분리시킨 뒤 곧바로 자전거 수리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바퀴를 들고 와서 자연스럽게 다시 휠체어에 고정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안전한 전동 휠체어도 많이 나오니까 전동 휠체어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바퀴 교체 비용은 받아가셔야죠. 얼마 나왔어요? 괜찮아요. 돈 안 받고 했어요. 어차피 단거리라 이런 거 정도 무료로 해주시거든요. 그럼 아버님 오시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남편은 방긋 웃어 보이며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유유히 사라지는 남편이 참 멋져 보였어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 산다면, 아니 근처에라도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생긴 지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었는데요. 바로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직장 동료로 말이죠. 남편은 다른 곳에 있다가 최근 저희 동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인사하던 날 서로를 알아보고 눈인사를 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다가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그날 아버지 모시고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도와주신 덕분에 잘 들어갈 수 있었죠. 그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례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어디서든 다시 만났으면 했는데 이렇게 다 뵙네요.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동훈입니다. 전 김서영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날 도와드린 거에 대해 사례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좋죠.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저희는 그날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그 짧은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끊임없이 웃었습니다.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수달 떨면서 눈물 나게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 참 잘 통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종종 퇴근을 하고 밥이나 술 한 잔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기도 했고 가끔 쉬는 날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희는 늘 붙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이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제게 그날 아버지 휠체어 바퀴를 자연스럽게 갈아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해줬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계셔. 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날 그 상황을 보고서 바로 다가갔던 거야. 저 상황이 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어머니도 길에서 저런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 아, 그랬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추락사고 겪으시고부터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셨거든. 우리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네. 저희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쉽게 공감도 하고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후 저희 두 사람은 1년 정도의 짧은 연애 후 결혼을 약속했어요. 처음 저희 집에 남편이 인사를 왔던 날 아버지께서 남편을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지? 그날 길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이렇게 사이로 맞이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자네, 우리 서영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몸은 이래도
정말 사랑만 주면서 애지중지 곱게 키운 아이야. 그러니까 웃음만 가득할 수 있게끔 자네가 잘해주게. 물론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사랑만 주겠습니다. 평생 웃게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 목소리 한번 자신감 넘쳐서 좋다. 그리고 저도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자상한 미소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왔냐며 너무 보고 싶었다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선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아가씨, 우리 동훈이가 혹시라도 말을 잘 듣지 않거든 나한테 전화해요. 내가 직접 효자손 들고 달려가서 아주 눈물 쏙 빠지도록 혼쭐을 내버릴 테니까. 양측 가족들은 모두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결혼식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 남편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의 상황을 고려해 결혼식은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올리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식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리마인드 웨딩으로 하면 되는 거고 우선 시금 미뤄놓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자. 내가 나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웨딩드레스 입게 해줄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만 진행한 후 전셋집을 얻어 알콩달콩 사랑 넘치는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도 둘이나 낳고 말이죠. 남편은 제겐 참 가정적이고 듬직한 남편이었고 우리 아이들에겐 마치 슈퍼맨 같은 아빠였어요. 육아휴직을 낸 전 항상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는데 분명 일을 하고 온 남편이 더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퇴근을 하고 오면 저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면서 이 시간부턴 아이들을 본인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애들 돌보는 게 곱절은 힘들 텐데. 그러지 말고 방에 가서 눈 좀 붙여. 이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이런 저희 부부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 건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소화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속이 쓰라리다라는 말을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때부터 예산일이 아니구나 싶어 남편을 데리고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분 현재 위암 2기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기라 수술도 문제없이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항암 치료 시작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바로 입원하셔서 수술 가능한지부터 검사 받아보시고 회사 다니고 계시면 당분간 쉬시는 걸로 하시죠. 건강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위암이라니. 진단을 듣고 크게 충격을 먹었지만 위암 2기는 수술도 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진행을 하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안도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관리만 꾸준히 해주고 남은 치료도 열심히 받으면 완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일을 한번 겪고 난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 아팠었냐는 듯 다시 건강해졌고 아이들과도 더 열심히 놀아주려고 노력했어요. 당신 병원에서 절대로 무리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건 좋지만 몸부터 생각해. 한동안 아파서 우리 왕자님들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줬는데 더 열심히 놀아줘야지. 당신 빨래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됐네요. 그런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쉬고 있어. 수술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복직을 하고 집에 와선 집안일과 아이들 놀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남편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재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습니다. 전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데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 불리는 췌장암이네요. 아휴,
이 정도면 항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술은 당연히 가능한 상태가 아니고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거니와 항암 치료를 진행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겨우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지낼 것만 같았는데 재발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고서 소리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된 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좀 더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 탓이야. 내가 아픈 게 왜 당신 탓이야? 내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지. 그만 울어. 어?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췌장암 시한부 판정받고도 기적처럼 1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자. 한 번 이겨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난번에도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견뎌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암이랑 싸워서 이길게. 난 슈퍼맨 같은 아빠고 남편이니까. 그 후 저희는 우선 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다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절망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단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남편은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하면서 이따금씩 통증이 찾아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우리한테 기적이 찾아와 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알겠지? 애들이 당신한테 영상 편지도 남겨놨어. 한번 볼래? 우리 강아지들 아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네. 내가 가서 우리 강아지들한테 뽀뽀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나중에 리마인드 웨딩 하기로 했잖아. 그거 생각하면서 힘들어도 버텨보자, 여보. 그렇지. 당신한테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주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지 꼭. 이렇게 희망을 품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기적이 우리한테도 찾아와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고되었던 한 달도 넘기지 못하고 40대 초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와 아이들만 남겨둔 채 이 세상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기에 영정사진에 쓸 사진은 제 찍어놓지 않았거든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나중에 리마인드 웨딩 하자며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입혀주겠다면서. 여보, 나 이제 당신 없이 어떻게 살지? 이제 나한테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어봐 줄 사람도 없고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 여보,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아무리 울고 소리 질러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 저의 삶은 누군가가 정지 버튼을 눌러버린 것처럼 완전히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 외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바빴고 남편의 냄새가 남아있는 옷들을 정리하면서 또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도 없었고 차라리 남편이 저까지 함께 데려가 줬으면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우울했어요. 아이들이 있어도 정신이 쉽게 차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울이라는 감정이 한도 끝도 없이 저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을 무렵 집으로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저의 얼굴을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설마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은 거야? 예, 정신 차려. 너한텐 애들이 있잖아. 혼자 남은 것도 아니고 이제 애들한텐 엄마 하나뿐인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악몽 같아요.
그 사람이 저한테 세상의 전부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감도 안 잡혀요. 저 이제 어떡해요, 어머니? 힘들면 펑펑 울어. 그리고 정신줄 똑바로 붙들고 살아. 그래야 우리 동훈이도 하늘에서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을 거 아니야. 힘들고 지치더라도 남은 애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의 엄마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저는 그날 어머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젠 그만 울어야지, 그만 슬퍼해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계속 울기만 하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남편이 속상해할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겐 책임져야 할 두 아이들이 남아 있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시댁과는 아주 기본적인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살았고, 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낸 후 원래 일하던 동사무소로 복귀했습니다. 다들 큰일을 치를 때 얼굴을 봤었기에 저의 복귀를 반겨줬고 또 위로의 말도 건네주시더라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지라도 그게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건 복직을 한 뒤로부터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은 마음에 가보니 그 자리에 폐지가 쌓인 리어카 한 대와 엄청 야신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계신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끄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우선은 구급차 올 때까지 다들 기다리는 중이에요. 주변 행인들 말로는 할머니께서 폐지가 쌓여있는 리어카를 끄시다가 벼랑간 주저앉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전 머릿속에 딱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저혈당이었어요. 원래 저혈당이 찾아오면 힘이 없어지고 심할 경우엔 갑자기 쓰러지거나 주저앉기도 하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 할머니, 전에도 이런 적 있으셨어요? 막 몸에 힘 안 들어가고 갑자기 풀썩 쓰러지거나 주저앉고. 사탕, 사탕 입에 넣어줘.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았습니다. 할머니께선 저혈당 쇼크가 찾아오신 거였어요. 사탕을 입에 넣어달라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은 전 급히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사탕을 까서 할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곧바로 119가 도착했고, 저는 구급대원 분들에게 할머니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것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급대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하지만 혹시 병원까지 동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이시기도 하고 의식도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연결되기 전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무래도 보호자가 없는 할머니를 혼자 병원으로 보내는 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할머니의 증상을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었기에 결국 구급차와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고 응급실로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할머니의 보호자분이 연결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대원 분께서 난처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떨어져 있던 할머니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몰라 병원 전산 기록도 살펴봤는데 내원 기록도 없으시고. 그러면 제가 할머님 옆에 계속 있어 드릴게요. 올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라도 옆에 있어 드려야죠.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로하신 분을 혼자 남겨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는 할머니가 일어나실 때까지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할머니께선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요? 아까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왔어요. 아이고,
내가 쓰러졌었구만. 그런데 아가씨 누구예요? 전 이 동네 동사무소 직원 김서영이라고 해요. 복지 담당 직원이고요. 그런데 할머니, 오실 만한 가족분들은 안 계세요? 남편분이나 자녀분이요. 가족 없어요. 여지껏 혼자 살고 있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럼 할머니, 혹시 수급비 받고 계세요? 가족 없이 생계 곤란하시면 수급자 대상 되시거든요. 수급비 받고 계시면 병원비도 거의 무료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급비야, 한참 전부터 받고 있었지요. 아무튼 별 볼 일 없는 늙은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마땅히 줄 만한 게 없어서 어째. 에이, 안 해주셔도 돼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조금 있다가 수액 다 맞으시면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30분 후 저는 수액을 다 맞은 할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잡은 뒤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선 뭔가 떠오르신 듯 다급하게 택시 기사님을 향해 소리를 치셨어요. 기사 양반, 저기 저 빵집 앞에 좀 세워줘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까 폐지 줍던 리어카를 거기다가 두고 왔어요. 아이고, 벌써 누가 가져갔으면 어찌.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그제서야 리어카가 생각났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많은 폐지가 담겨 있었는데 저까지 누가 가져가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다급히 그곳으로 가보니 다행히 리어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우, 누가 안 가져가서 다행이에요, 할머님. 아유, 천만 다행이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모은 폐지가 저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집은 바로 요 앞이니까 여기서부터 나 혼자 갈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댁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정말 걸어서 코앞이에요. 저기 모퉁이 돌아 초록색 철문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럼 할머니, 잠깐 휴대폰 좀 주시겠어요?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편찮으시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저는 할머니 휴대폰에 제 번호를 입력해드렸고 할머니께서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 할머니를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었어요. 마주칠 때마다 할머니께선 폐지를 줍고 계셨고 저는 여유가 있을 때마다 폐지 줍는 일을 살짝 거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면 할머니는 항상 제게 역정을 내셨어요. 이제 말을 편히 하시면서 말이죠. 손 더러워진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손에 굳은 살이 백일 대로 배겨서 더러워지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이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어. 그 고운 손 아껴야 할 거 아니야. 할머니, 저도 굳은 살 생각보다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손 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요. 아유 참, 못 말린다 못 말려. 그리고 아주 가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리어카를 끌고 계시는 할머니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리어카 뒤쪽을 열심히 밀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르막길이나 언덕진길을 혼자 끌고 올라가시려면 어르신 혼자선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선 저희 아이들도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답니다. 고놈들 참 엄마 닮아서 그런가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훤칠하네. 헬미가 뭐 줄 건 없고 얘다 사탕이다. 많이 먹으면 이상하니까 한 개씩만 먹어야 한다. 알겠지?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가끔 전 할머니를 보면서 궁금증을 느꼈어요. 왜 혼자 지내고 계신 건지, 결혼은 하지 않으신 건지 말이죠.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궁금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한 기회로 풀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빨리 퇴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께서 벼랑간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오늘 혹시 바쁜 일 있어? 오늘요? 아니요. 오늘은 빨리 퇴근하는 날이라 이제 막 나오던 참이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그냥, 별일 없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했지. 오늘 마침 수급비도 들어온 날이라 내가 서영이한테 고마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려고. 에이, 할머니, 사드려도 제가 사드려야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간단하게 국수나 한 그릇 먹으러 갈래? 내가 잘 아는 곳이 있는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곳이야. 아, 어딘지 저 알 것 같아요. 그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 할머니는 저번 일로 저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에 있는 국수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와 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동시에 내 아들을 보육원으로 보낸 날이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내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는데 그냥 오늘은 이상하게 누군가랑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육원으로 보낸 날이라뇨. 가족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럼? 사실 난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았어. 남편이란 놈은 나랑 5살 차이가 났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니까 자긴 날 책임져 줄 여력이 없다면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더라고. 나도 아이를 포기할까 싶었지만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혼자라도 키워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가방끈도 짧고 형편도 안 좋은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아이에게 정말 못할 짓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버티다 결국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난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보육원에다가 아이를 보내게 됐어.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 아드님은 계속 보육원에서 지냈던 거예요? 아니야. 결국 내 아들은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말았어. 보낼 수밖에 없었어. 이 못난 애미보단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양부모 만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보냈어. 아이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 텔레비전에 왜 그런 거 나오잖아. 해외 입양 간 아이가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뭐 그러는 거. 나도 그걸 보고 가끔 우리 아들을 찾아볼까 싶은 생각을 하긴 했었지. 그치만 살기 힘들어 자식 버린 애미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들을 찾겠어.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묻어놓고 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겠지 생각하면서. 덤덤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할머니의 표정엔 슬픔이 가득 묻어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타국에까지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할머니의 몰랐던 사연을 듣고 나니 더 할머니에게 이상하리만큼 신경이 쓰이고 더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틈틈이 할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며 가까운 사이로 지낼 수 있었죠. 할머니는 제가 연락이 없는 날이면 무슨 일이 있냐면서 전화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선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를 알고 지낸 날 중 가장 기쁨이 가득 묻어 있었던 목소리였어요. 서영아, 서영이 혹시 안 바쁘면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너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우리 집으로 와보면 알아. 지금 바로 와야 돼. 잔뜩 흥분된 목소리에 괜히 저까지 덩달아 긴장이 됐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할머니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상기되어 있을까 싶었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인사해. 여긴 나를 잘 챙겨줬던 동사무소 직원 아가씨야. 이름은 김서영.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아들 김광수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 아들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정말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저는 할머니 아드님께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봤습니다. 3살쯤 해외 입양을 갔다고 들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할머님을 찾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재미 동포십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어릴 적 미국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한 번도 제가 입양하라고 생각하며 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전 두 분의 친자식이 아니었다고, 낳아주신 어머니는 따로 계신다고 말이죠. 아, 양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여태까지 전 제가 두 분의 자식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른 후 어머닌 제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저와 친어머니가 같이 찍은 사진이라면서 그 사진을 보고서야 제가 부모님께 입양된 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양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친어머니 찾는데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한국에 몇 번이나 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찾아왔을 텐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할 따름이에요.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네가 뭐가 죄송하니? 널 입양 보낸 이 애미가 죄송하지. 난 죽기 전까지 평생 아들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 보고 있는 제가 기분이 다 좋네요. 그러면 이젠 한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한동안은 한국에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서영 씨, 그동안 저희 어머니 옆에서 많이 챙겨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할머니, 아드님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 좋은 시간 보내세요. 생각보다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우리 아드님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먼 길을 떠나 이렇게 고향에 오셨으니 어머님과 먹어보고 싶었던 것도 마음껏 드시고 또 가보고 싶었던 곳에도 가보세요. 아셨죠? 네, 역시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라고 하더니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아, 널 만나고 나서부터 정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할머니께서 그토록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셨던 아드님을 뵙고 나니 괜히 마음이 짠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리우셨을까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만났으니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털어내실 수 있길, 아들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게 문자 메시지로 아드님과 함께 다녀오셨던 곳, 함께 드셨던 것들을 사진으로 보내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아드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행복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후 할머니의 아드님은 한국을 3번 정도 와서 할머니와 명절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효자였고 할머니를 많이 챙겼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국에 다녀간 뒤 2년이 지나도록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드님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을 하셨어요. 제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몇 번이고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가롭던 오후 시간, 할머니께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동사무소로 찾아오셔선 뜬금없이 제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으로 날아온 편지야. 우체부 양반한테 물어보니까 김광수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하더라고. 김광수면 우리 아들 이름인데 미국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까막눈이라 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 미안한데 혹시 좀 읽어줄 수 있겠어? 저는 딱히 고민하지 않고 할머니가 건네주시는 편지를 받아 우선 눈으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옆에 있던 직원도 편지를 보더니 이내 입을 틀어막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편지 읽어드릴 건데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안에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래? 우선 한번 읽어봐. 사랑하는 친어머니께 어머니,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머니께 편지를 올립니다. 미국의 하늘은 너무나도 푸르릅니다. 어머니와 전화라며 안부를 묻고 같이 웃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눈물이 흐릅니다. 미국의 제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버린 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느냐고, 왜 친어머니를 보러 한국으로 갔느냐고 말이죠. 양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존재를 처음 알았지만 양어머니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어머니가 저를 안고 찍은 그 사진, 그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전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녀석도 참. 그런 어머니를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원망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꽉 껴안으며 온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눈을 감기 전에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그 순간엔 너무 눈물이 났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원히 어머니 손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뭐 하고 있어? 계속 읽지 않고. 전 그 이후 문장부터 읽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눈물이 많이 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너무 충격이 컸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연락을 안 드렸던 이유는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어떻게든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 암을 이기지 못했어요. 의사 말로는 얼마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어요. 어머니, 많이 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기 전 어머니와 한국의 맛있는 불고기와 비빔밥도 먹어보고 어머니 주름진 손을 잡고 경복궁도 걸어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도 너무 기억이 많이 나고요. 다시 그날이 오기만을 지금껏 버티고 버텼는데 이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으실 때쯤엔 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아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땐 제가 편안히 모실게요. 영원히 어머니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고 그리울 나의 어머니에게 이 편지가 부디 무사히 닿기를. 한 장을 꽉 채운 편지지엔 군데군데 눈물이 흘러 잉크가 번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께선 그냥 뻥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만 보고 계실 뿐이었죠. 동사무소 안은 그저 숙연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었던 거였어. 서영아, 나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보고 싶어. 나 좀 미국으로 데려가줘. 나 우리 아들 이렇게는 못 보낸다. 할머니, 여기 편지 봉투에 보시면 주소가 하나 적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안에 편지 써서 이 주소로 바로 붙여볼게요. 저는 할머니를 최대한 안심시켜드린 후 서랍 안에 있던 편지지와 봉투를 꺼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할머니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다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다는 말과 함께 할머니의 연락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옆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서 국제우편 접수를 한 다음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고 따로 문자 한 통을 남겨드렸어요. 만약 혹시라도 위독한 상황이라면 어쩌지? 할머니를 모시고 미국에라도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직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모시고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의 답장은 얼마 후 할머니 아드님 가족분에게서 동사무소로 도착했습니다. 그 안엔 절망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광수 씨는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함께 읽은 다른 직원들도 그 짧고 간결한 내용에 함께 속상해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할머니 아드님은 고통 속에 살다가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임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 곧장 할머니를 찾아뵀어요. 혹시라도 너무 슬퍼하고 계신 건 아닐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건 아닐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저를 맞이해 주신 할머니는 의외로 덤덤하고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며칠 전에 내 아들이 꿈에 나타났더라고. 꿈에서라도 날 만나고 싶다면서 말이야. 내 얼굴을 어루만져주며 웃는 얼굴로 결국 떠나갔어. 우리 아들이 웃는 얼굴로 떠나갔네. 너무 편안해 보였어. 그렇게 난 내 아들을 웃는 모습으로 떠나보내기로 했네. 그러니 슬퍼하지 말게. 우리 아들은 분명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할머니께선 제게 덤덤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다 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몇 분의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서영이 네가 있어서 우리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고, 또 우리 아들이 길러준 분과 전화 통화까지 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할머니, 앞으로 제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할머니를 위해서 달려오는 사람이 될게요. 아프실 땐 간호해드리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하고, 또 슬플 땐 같이 껴안고 울어드릴게요. 할머니 친자식처럼 할머니 곁에 꼭 붙어서 꼭 힘이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힘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날 이후 전 할머니를 더욱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아드님을 추억하실 수 있게 제게 보내주셨던 사진을 인화해 액자로 만들어드렸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아드님의 사진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할머니와 아드님의 사연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한 존재고 저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일 이후부터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부모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한번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제 남편에게도 한마디 남기고 싶네요. 여보, 제 남편이 돼줘서 고마웠어요. 거기에선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요. 나도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될 수 있게 좋은 일 많이 하며 살게요. 알겠죠? 여보, 사랑해요. 저는 제 인생이 꿈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예쁜 아들을 낳고
무심코한 행동으로 할머니를 만나 이렇게 가족처럼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고 남편이 세상과 작별을 하고 난 이후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보란 듯 극복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 때보다 살아갈 날